없을 텐데 그들은 왜 서울에서 진격을 멈추고 있었던 걸까요? 우선 당시의 서울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이 폭파돼서 끊어진 한강 인도교의 모습입니다. 28일 새벽 북한군이 서울의 관문인 미아리 방어선을 돌파하자 이 국군이 곧바로 폭파한 것으로서 북한군의 진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북한군은 350대 탱크를 앞세운 5개 사단으로 대규모의 병력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다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 중장비를 갖춘 대부대가 강을 건너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강 인도교의 폭파로 인해 이 북한군은 강을 건너지 않았던 것일까요? 당시 한강은 수심이 3m에 강폭이 700에서 1500m에 달하는 넓은 강이었다. 이러한 강을 탱크를 앞세운 대규모 사단이 건너기 위해선 도하 장비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당시 북한군에게 이런 도하 장비가 있었을까? 도하 수단으로서는 우리가 2차 대전의 예를 본다 할 것 같으면 가장 간단한 것으로서는 모터가 달린 도하용 주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문교 또는 부교를 설치하게 되면 트럭이나 전차 같은 장비까지도 도하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북한군으로서는 그러한 도하 장비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강선에서도 북한군은 도하 장비가 없어서 결국은 뗏목을 이용한다든가 수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의 도하를 시도했고, 또 낙동강 방어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법으로 도하를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다 할 도하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군은 강을 건너지 못한 것일까? 그러나 당시 한강의 상황을 살펴보면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 한강엔 6개의 나루터가 있었고 크고 작은 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다. 큰 배는 쌈판이라고 해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배. 그것들이 이제 주로 마포 강변으로 쫙 있었고, 이 서강 쪽에도 이제 거의 나무 실어 날르던 배들. 그런 게 늘배라고 이제 길게 진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었죠. 사람이 많이 탔었어요. 그건 많이 타죠. 그 아마 군대로 치면 1개 소대 정도는 탈 수 있죠. 네. 실제 28일 한강 인도교가 끊어진 뒤 나루터는 강을 건너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끊어진 직후에는 배가 좀 남아있었겠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좀 남았죠. 네. 그때는 그러면 많이 그걸 이용했죠. 낭으로 저희 배를. 그러니까 우리 저 군인들도 썼고 이 피난민들도 썼는데 그때 그 비 맞고들 고생들 많이 했을 거예요. 이외에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다. 당시 한강에 가로놓였던 다리는 철교를 포함해 모두 4개였다. 그중 광진교와 한강인도교 그리고 경인철교 상행선은 파괴됐지만 한강철교는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였다. 철교 3번째 경간에 침목과 철로만이 파손돼 있었던 것이다. 북한군의 전차부대가 이 철교를 이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보수 시간이 필요한 걸까? 철도 교량의 중요한 부분은 거드와 트러스, 교대인데 이런 주요한 부분이 파손되면 복구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현재 인력과 장비로도 이런 트러스 구간을 복구하는 데는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3번째 경간의 철로와 침목이 약간 손상을 입었다면 주요 교량 부근에 비축하고 있는 레일과 침목을 가져와 교체만 하면 특별한 장비 없이 수시간 내에 보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철로와 침목을 교체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렇듯
북한군이 서울 점령 직후에 경부철교나 나루터를 이용했다면 도하 장비 없이도 강을 건너는 것은 가능했다. 실제 7월 1일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의 상황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북한군의 일부는 나룻배를 이용했다. 낮에는 두면은 비행기가 북쪽할까 봐 그런지 물을 채놔요. 그럼 위에서도 그건 사용 못하는 걸 알 거 아니고 비행기 공중에서 올 때 밤이면 얘네들이 마켓스 뭐 그릇을 가지고 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제 사용하는 거지 왔다 갔다 하고. 또한 북한군은 경부 철교도 이용했다. 7월 1일 밤부터 철교 보수 작업에 들어간 북한군은 한국군의 저항을 피해 밤에만 작업을 했다. 그 결과 이틀 만인 7월 3일 새벽 북한군의 전차는 강을 건넜다. 비록 다리가 폭파되고 특별한 도하 장비가 없었더라도 북한군이 강을 건널 의지만 있었더라면 28일 서울 점령 직후에도 강을 건널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한국군이 재정비를 하지 못한 28일 당일에 강을 건넜더라면 더욱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군이 강을 건너지 못한 것은 다리가 폭파됐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90년도에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었던 북한군 증언자 유성철 씨입니다. 6.25 당시 이 작전국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인물로 지금은 러시아에 망명 중입니다. 이 북한군이 서울에 머물렀었던 이유에 대해 유성철 씨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공격, 25일 날 아침에 저기 모르게 불의의 공격했죠. 그게 불의 공격함으로써 이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박헌영 씨가 말한 바와 같이 20만 당원이 골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리산 발사 일어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미군이 아직 상륙하기 전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서울만 좀 함락하면 조선전쟁은 끝날 것으로 예견되었습니다. 서울을 점령하면 전쟁이 끝난다? 글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학계에서 자주 거론됐던 서울 제한 점령론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지금 유성철 씨가 얘기한 바대로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게 되면 남한에 있는 남로당이 봉기를 해서 군사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남한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간 기다려도 봉기는 일어나지 않고 또 미군이 예상보다 빨리 참전하게 되는 바람에 북한군은 작전을 바꿔서 남하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연 북한군은 서울만 점령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우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군 증언자 한 사람을 더 만나보기로 했다. 최태환 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 육사단 역사 기록부장으로 부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기록했던 사람이다. 졸업장. 당시 우리 교장은 주보정 장군이었고 우리가 다녔어요. 그는 당시 북한군의 전쟁 계획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을까? 23일 날 9시쯤 됐을 거래요. 우리 아침도 못 먹고 새벽에 출대했는데. 그러니까 문화부사단장 홍철입니다. 홍철이